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오늘은 혈관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혈관에도 나이가 있나?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주민증상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혈관 나이는 주민증상의 나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는 40이지만 내 혈관 나이는 20대 혈관 나이를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내가 나이는 40대인데 내 혈관 나이는 60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혈관 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혈관이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탄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혈관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이거를 이제 혈관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질병의 경우,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경우인데, 이 심근경색이 일어나려면 혈관벽이 거의 90% 이상 좁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협심증이라고 그러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러한 병이 생기는 것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혈관이 그렇게 막힐 때까지 우리는 자각 증상이 없이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들 돌연사의 80%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은 병원 도착 전 50%가 사망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인데요. 이 심근경색이 지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10년 사이에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의 발병 연령을 보면은요, 점차 젊어지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고 50대에서도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0대는 물론 40대, 심지어는 30대, 20대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발병 연령이 젊어졌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혈관 나이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위험인자에 과거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혈관을 늙게 만드는 위험 요인들을 표현한 건데요. 흡연은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복부 비만,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었잖아요. 지금 소아 비만도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른 나이에 고혈압이 생기고, 이른 나이에 당뇨병에 걸리고, 이른 나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혈관 나이가 빠르게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혈관 합병증인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연령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무슨 갑상선 결절이니 간내 물혹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혈압, 혈당, 허리둘레,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HSCRP라고 하는 염증 지표, 공복 인슐린, 간 기능 검사, 호모시스테인 검사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러한 수치들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의 혈관 나이를 최대한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혈관 노화를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복부 비만을 제가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약을 먹는 게 치료냐고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죠. 이건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죠. 왜?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죠.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치를 관리할 것이냐, 내 몸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것이 제가 계속 화두로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고혈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늘잖아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 사망의 51%, 심혈관 질환 사망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 고혈압은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벽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장에서는 심부전이 오게 되고 혈관 손상을 초래하게 되니까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신장의 이상이라든지 눈의 망막 이상,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을 내는 공식이 있어요. 심박출량과 혈관의 저항인데, 일단 체중이 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많이 늘어난 건데, 불필요한 지방이 많이 늘었지만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입장에서는 그 지방도 먹여 살려야죠. 혈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혈액을 공급해야 돼요. 혈액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체중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캐파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심장 입장에서 어떨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만큼 로딩을 많이 주는 거예요. 심장은 더 힘껏 짜줘야 되고 더 빨리 짜줘야 돼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건 뭐죠?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고육지책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압약을 처방해서 혈압 수치만 떨어뜨렸어요. 치료인가요? 다시 몸이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간 건가요? 자, 혈관벽과 심장은 혈압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덜었을지는 모르나 다른 조직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직과 장기는 저산소 상태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상관없다. 혈관벽만 지켜서 혈관 합병증만 막아내자. 이게 치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혈압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어요. 체질에 따라서 소디움에 예민한 사람들, 소디움 센시티브한 체질은 혈압이 올라가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 안 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육도 위축이 되지만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근육량이 주는 것도, 혈관벽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하고 하는 거에는 근육의 역할이 있는데 그 근육까지도 줄어들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갑니다. 담배를 태우는 거는 심박출량도 느리지만 혈관의 저항도 유발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 세 개의 그 질환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만성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해야 혈압이 떨어지는데 혈관 확장제만 처방받는다고 건강해지느냐는 거죠. 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음주,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라든지 또는 2차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여러 개 나열한 이유는 이 중에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고 근육량을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담배 끊고 체중 감량하고 스트레스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만으로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치료가 아니라 그건 관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에 80 이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혈관 손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140에 90 이상이 되어야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곧 중간 단계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러죠. 혈압이 좀 높으시니까 운동도 하시고 뱃살도 빼시고 좀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멘트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 안 하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치했죠. 그래서 그 몸이 야금야금 더 나빠지면서 어느 해에 혈압을 재보니까 140에 90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네요.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선생님, 혈압약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체중도 빼고 뱃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싱겁게 먹고 그렇게 해서 혈압을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약을 처방을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냐고요. 다시 몸을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으셨냐고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60에 90.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너무 높은데요. 혈압약 안 드시면 큰일 나겠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겁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120에 80 이상으로 올라간 혈압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기까지 나는 높은 혈압에 혈관벽을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도 손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야 치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약 처방을 안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심리적인 위안만 갖지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혈압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약 줄이거나 끊을 수 없나요? 있죠. 사실은 혈압약을 평생 먹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평생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니까 혈압약의 도움을 받는 건데, 내가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뱃살 빼고 근육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좀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술도 줄이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좀 키우려는 노력을 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그때그때 좀 풀려고 노력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면 혈압이, 적어도 혈압약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먹고 있는 약에서 약의 가지수나 용량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치료일까요? 자, 혈압에 의해서 이제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 혈증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이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혈관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도
동맥경화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다 관리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낮춰야 되고 HDL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 원인의 56%, 뇌혈관 질환 원인의 18%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상 이제 혈관에 LDL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차인데 그 LDL이 이제 혈액을 타고 돌다가 손상된 혈관벽을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우리 몸의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얘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잡아먹거든요. 근데 LDL은 그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덩어리다 보니까 이 대식세포가 거품세포의 형태가 바뀌게 돼요. 이 거품세포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저렇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잖아요.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 경색. 그래서 그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뇌혈관 질환, 과거에 우리가 중풍 또는 뭐 이렇게 중풍이라고 표현했던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하는 이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정상 수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 교과서에 나오는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유전적인 거예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이 조절, 운동 이런 생활요법으로 노력을 해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음식에서 설명되는 것이 동물성 지방이 많은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 운동 부족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또 질병이 있거나 약물과 관련돼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원인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포화지방 섭취 줄이고 살 빼고 운동하고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또 성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 어디에서든지 만들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을 계산해서 적절한 양으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남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간은 콜레스테롤의 생산 공장이면서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택배 회사이기도 하고 남는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처리 공장이기도 합니다.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까지 멀쩡했던 콜레스테롤이 올해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다? 뭐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필요하는 몸 상태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처리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이 간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요구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에 세포에 손상이 있게 되거나 또는 감염이 있게 되면 그럼 이제 세포를 다시 수리하거나 이제 그 세포를 새롭게 만들려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으로 간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운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에서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늘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고혈압,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또는 복부 비만 다 만성 염증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앞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신해서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놔야 된다면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늘어나겠죠. 또 수면 부족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자,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으로 생산 공장, 처리 공장, 택배 회사인 간이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게 되면 간이 대사 기능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알아서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또는 제대로 처리를 못하거나 이러면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포화지방 섭취가 많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혼란 변수로 지방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포화지방 섭취가 늘면 지방간이 나빠지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포화지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간을 일으켰던 술과 과당,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얘네들도 지방간을 일으키는데 얘네들을 줄이지 못하면 지방간은 개선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까요? 포화지방 섭취만 줄인다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반드시 염두에 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도 많고 고기 먹을 기회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고기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중년 이후 여성들 회식 많아요? 고기 많이 드시나요?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고기류보다는 탄수화물 섭취가 더 늘어요. 과일 많이 드시고 고구마 많이 드시고 뭐 현미 잡곡밥 드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병원에 가면 포화지방을 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평소에 드시지도 않는 육류 섭취를 더 안 하시면서 그거를 탄수화물로 대체를 하게 되니까 지금 지방간이 그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면 좋아질까요? 지방간이 안 좋아지는데 콜레스테롤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포화지방만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육류 섭취를 줄여라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관리해라.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한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약을 혹시 줄여보거나 끊을 수 있을까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평생 먹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평생 약을 먹고 합병증으로 최대한 늦추어 가기 위한 관리를 하는 거고, 치료를 해보고 싶다면 몸을 바꿔야죠. 뭐부터 해야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 지방간과 인슐린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번 치료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고 내가 운동을 통해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약을 끊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 몸이 되면 그게 치료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고혈압, 고지혈증, 또 고혈당, 이거는 결국은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죠. 잘못된 식습관,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 저하, 그 다음에 수면 부족과 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진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나빠지고 내가 대사증후군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생 관리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치료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거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심하게 와서 뭐 약도 가짓수가 많고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겠죠. 그리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초기 당뇨 또는 혈압약을 처방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아직은 혈압약을 처방받을 단계가 아니고 전당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을 써야 될 정도는 아닌데 높아. 그러면 그런 몸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치료죠. 치료를 받으실 겁니까? 평생 관리를 받으실 겁니까? 자, 내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술 끊고 과당 끊고 잘 자고 매일 운동하고 이런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제 인생의 목표는 건강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모범생으로 365일 살 수 없다면 저렇게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보는 것을 한 달만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제가 쓴 내 몸 혁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집중해서 먹는 거, 운동, 신체 활동, 수면,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을 한번 최대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한 달만 해도 내 몸의 회복력, 자생력은 드라마틱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치료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게 치료입니다. 약을 먹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약은 관리인 겁니다. 내가 평생 관리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간간히 이런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질병에서 멀어질 거냐. 그 선택은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건강을 지키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